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뒤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모두 끊겼는데 도로가 파괴돼 복구 차량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피해 지역의 상황을 이초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근 저수지 제방이 터지며 같이 살던 주민이 실종된 한 마을. 도로 중간이 끊어져 마을로 들어가는 배수관이 그대로 보입니다. 포장됐던 도로도 다 부서져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2km의 진흙탕을 헤치고 들어가자 뿌리째 뽑혀 바닥을 뒹구는 전신주가 보입니다. 주민들은 전기와 물이 다 끊겼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물이 찼는데 무슨 물이 있어.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도 못 쓰지. 냉장고도 다 투덕됐지. 축사는 텅 비고 과수원이었던 곳은 물에 떠내려온 온갖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못하고 이제 가을에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건 2력 가까이 들어야지 않겠는가. 제방이 무너진 저수지로 접근할수록 마을은 더욱 엉망입니다. 실종된 마을 주민은 저수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저수지를 잇는 이 도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나고 뒤틀리기까지 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진 저수지는 물이 모두 빠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79년 된 이 저수지는 지난 2019년 안전점검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이 나왔지만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옛날 저수지들은 개인 토지가 많아요. 그 토지주가 공사를 반대하고. 마을 주민들은 오래된 저수지의 제방을 미리 고쳤다면 실종 사고까지 일어난 재해를 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 그렇게 온다고 해서 이렇게 될 일이 없죠. 저수지가 안 터졌으면 아무 피해가 없는 거지. 실종자 수색 이틀째,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띄우고 드론과 탐지견도 투입했지만 아직 성과는 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어제 기록적인 폭우 때 몸만 빠져나간 뒤 돌아가 보니 피해를 입은 지역에 처참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장 복구도 문제지만 다시 내린다는 장맛비 소식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집집마다 지붕 아래 반듯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마을 전체를 삼켰던 물의 흔적입니다. 물이 빠지고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은 뻘밭이 된 집을 보며 헛웃음을 짓습니다. 들기도 어려운 냉장고와 세탁기가 엉망이 된 채 나뒹굴고 물에 떠밀려온 가구에 막혀 문이 안 열리는 방도 많습니다. 참, 웃음뿐이 안 나오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건질 것도 없고. 그래 지금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 엉켜버려갖고. 주택 벽면에는 물이 들어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집안 내부를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물이 들어찬 집안에는 여기저기 흩어진 살림들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성한 것이 남았을지 살림살이를 뒤적입니다. 하지만 몸이라도 빠져나온 것이 다행일 만큼 수많은 집에 있던 모든 것을 헤집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진흙이에요. 쓸 게 하나도 없어갖고 휴대폰밖에 없어요. 휴대폰만 들고 나왔거든요. 저도 어제는 울었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진흙탕이 휩쓸고가 아수라장이 된 충남 금산의 한 인삼밭. 내년 출하를 앞두고 5년 동안 인삼을 키운 농민은 땀을 닦는 것도 잊은 채 진흙 속을 파헤칩니다. 기계를 대지도 못하고 좀 건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봐야 인상금도 싸고 그래서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여름마다 비 피해를 입던 수박 농가는 올해도 물에 잠겨 껍질부터 물러지는 수박을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루 저녁에 그냥 싹 망가지다 보니까 가슴이 진짜 찢어지고 너무 아파요. 3년 전부터 계속 여름에 이제 피해가 많은데 진짜로 이제 접고 싶어요. 하룻밤새 물에 잠긴 마을, 진흙탕이 돼버린 논과 밭.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다음 주에 또 예보된 비 소식에 한숨만 깊어갑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수해를 입은 곳들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반복되는데 피해 지역마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물이 차오른 농장에서 농장주가 흙탕물을 연신 빼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농장은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이미 닭 7만 5천 수가 모두 폐사됐던 터라 밤새 내리는 비에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 침수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침수가 한번 되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침수가 되고 저희 같은 축산 농가들은 여기서 못 살겠단 말이 다 나와요. 지난해 수해 때도 닭 사체를 치우는 데만 꼬박 4개월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사료를 배급하는 기계와 전기 설비 등도 모두 물에 잠겨 못 쓰게 됐습니다. 빚을 내 겨우 복구했지만 다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작년에도 여기 물 찼을 때 119부터 해서 면사무소 배수 펌프를 그때 한 6개인가 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에 100배 넘게 물이 들어오는데 복구에만 1억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지만 국비 특별 위로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4천여만 원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지난해 익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가능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오리 농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2만여 마리에 이어 올해는 부화한 지 8일 된 새끼 오리 2만여 마리가 또다시 떼죽음 당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기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라에서는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저희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지난해 수해로 익산과 군산 지역 농가에서만 닭과 오리 총 22만 수가 폐사됐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비슷한 지역이 침수되고 있고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침수 지역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장마로 벌써 전북에서만 가축 11만 마리가 폐사됐지만 280여 곳에 달하는 도내 침수 위험 지구에 대한 대책은 기상이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비가 그친 사이에 온종일 복구 작업을 벌인 곳도 있습니다만 다시 올 장맛비가 걱정입니다. 소식을 전해드렸던 배달을 하다 실종된 40대 여성은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흙과 돌이 담긴 포대를 다리 위로 옮깁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무너진 작은 다리를 임시로 복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어난 강물은 사흘이 지나서야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도로라든가 하천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는 잠시 그쳤지만 이어지는 장마에 주민들은 걱정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가 오면은 여기 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또 위험하고 또 겁이 나죠. 갑자기 불어난 강물로 3명이 고립됐다 구조된 금호강 둔치입니다. 잠겼던 파크 골프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쉬던 공간에는 나뭇가지와 쓰레기 더미만 남았고 음수대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관리실 아닙니다. 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에 벽에는 허리만큼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탁자 등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는 사흘 전 배달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여성이 실종 지점에서 3km 떨어진 저수지에서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거센 장맛비가 예보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더딘 복구 작업에 피해가 더 커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하로 빗물이 밀려들면서 탑승자가 승강기에 갇혀 숨진 끔찍한 사고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지하에 있던 배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비롯해 악재가 겹쳤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 내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 모습입니다. 도로는 이미 빗물로 가득 찼고 문 입구에 소방관과 주민들, 소방차도 한 대 서 있습니다. 지하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새벽 2시 52분. 당시만 해도 건물 지하 2층에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침수는 심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3시쯤에 지하 2층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 2층 내려갔더니 바닥 물 차 있고 1층으로 왔을 때는 어느 정도 한 2, 3cm 물이 차고 있었고. 그런데 24분 뒤인 3시 16분. 누군가 지하 승강기 안에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며 119에 다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소방당국은 첫 신고를 받고 38분이 지난 새벽 3시 30분에 소방관 4명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본격적인 구조까지 20분이 더 흘렀습니다. 소방관들은 4시 10분까지도 승강기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승강기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옥상에서 승강기를 수동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최초 신고 이후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승강기 안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발견됩니다. 소방당국은 다른 노래방 화재를 진압하다 오피스텔 도착이 40분 가까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원들은 침투 사고에 투입돼 오피스텔로 출동한 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 그 차량 침수 차량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 사람이 위험하니까. 승강기 침수가 우려되면 건물 관리자는 승강기를 물이 찬 층보다 높게 이동시킨 뒤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건물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 논산시는 오피스텔은 6년 전 지어졌고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에 있던 내부 변압기가 고장나 배수 펌프는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승강기가 침수돼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에 84만 대 넘는 승강기가 있고 점점 기상이변은 잦아지는데 물이 차서 승강기가 멈추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층이 완전히 물에 잠긴 오피스텔에서 50대 주민은 지하 2층에서 멈춘 승강기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폭우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도 빗물이 들이치면서 승강기가 고장나 멈춰섰습니다. 승강기에 물이 차면 대부분 전기 설비에 누전이 생기거나 전원이 꺼져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소방구조대도 이런 경우 승강기 천장을 열고 구조에 나섭니다. 수리 등을 위해 밖에서 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열리지 않도록 돼 있어 유사시 탈출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천장에 있는 개구부는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탈출용으로 쓴다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못하는. 결국 빠른 신고, 빠른 구조가 관건입니다. 승강기에 갇혔을 때는 우선 승강기 고유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승강기 번호와 QR코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구급대원에게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승강기 번호를 119 상황실에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이 엘리베이터의 위치와 아파트라고 하면 동호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출동하는 출동대원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폭우 등으로 침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건물 관리사무소 등이 고층에 승강기를 세운 뒤 전원을 차단하고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승강기가 이미 침수된 후라면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승강기가 다니는 통로에 물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공격한 건데요. 정작 의혹의 핵심인 명품백은 누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지난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는 사무실을 나올 때 면세점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 안에 선물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6쪽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호처 직원과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들고 있던 쇼핑백은 면세점이 $100 이상 구매자에게 준 증정용 에코백이라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안에는 선물이 아니라 업무 보고서가 있었다며 에코백과 보고서 첫 장을 검찰에 냈다고 했습니다. 또 최 목사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달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실제로 김 여사까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이 자료까지 내가면서 반박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명품백의 실물이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인지 판단 중이라 지금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을 반복한 겁니다. 포장재로 뜯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명품백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이미 제출이나 현장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아직까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석 통보는 없었다며 명품백과 다른 증거물을 검찰이 모두 확인해야 조사 시점과 방식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연일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도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질의서에는 VIP한테 임성근 전 사단장을 얘기하겠다고 말한 장본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6명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확보한 녹음 파일에서 VIP한테 임성근 전 사단장을 얘기하겠다고 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주가 조작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문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위주로 짜여졌습니다. 분량만 100쪽이 넘었습니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대표와 어떤 관계인지 묻는 질문도 담겼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검찰 서면 질의서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독촉도 했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에도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소환 조사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김 여사 측이 부정적인 뜻을 보여 서면 조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 쪽에 조사를 받아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2차례 이상 대면 조사 필요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후 올해 검찰 인사에서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부 교체되자 대통령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명품백 소환 조사 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소환 통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채 2주도 남지 않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세론의 주인공인 한동훈 후보를 겨눈 각종 의혹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윤 진영에선 한동훈 후보가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는 구체적인 폭로가 이어졌고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좌파라고까지 주장하면서 거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 하나를 올렸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여론조성팀이 운영됐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한 장관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하겠다. 홍보 영상을 공유하며 이런 컨텐츠를 제작해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성 부탁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동훈 후보에 대해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을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이라며 자연스럽게 띄워달라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실제 비슷한 발언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활동 범위나 영향력이 저는 전국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 TV토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여론조성팀을 거론하며 한 후보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여론 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장관이 매우 격려하고 계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장관이 누굴까요? 글쎄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 후보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거라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여론조성 작업을 했던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 이 공천 관계에도 관련되는 바로 그 원희룡 후보는 공천 논란, 공직 추천 논란에 이어 한 후보가 강남 좌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제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흑색 선전과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경우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전방위 의혹 제기와 공방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 지휘부가 출석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건 부실 수사라고 몰아세웠고 여권은 자기 뜻과 다른 결과라고 근거 없이 압박한다며 경찰 수사를 옹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 시작되자마자 경찰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결정을 두고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야권은 먼저 불송치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부터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수심위의 가장 운영의 핵심이랄까 이것이 사실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 증거가 있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임성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1년 가까이 수사했는데 진술이 엇갈린 임 전 사단장과 부하들의 대질신문조차 하지 않은 부실 수사라고도 질타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이야기만 들으니까 받아쓰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한 결과인데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공격한다며 경찰을 감쌌습니다. 경찰 명예의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월권은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경찰 주장을 되풀이하며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결정도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되는 게 우리들이 법을 다루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눈 2개의 청문회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의 임성근 구명로비 정황 통화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는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노래 가사를 바꿔 정치 풍자 영상을 올린 싱어송라이터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조를 탄핵이 필요한 거조로 바꿔 불러 영상을 올렸는데 KTV가 이 가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송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 인사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수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조란 노래를 참모들과 합창했습니다. 이 영상은 공공기관인 KTV 국민방송이 제작해서 공개됐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지난 2월 이 합창 영상을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바꿔 불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비판하고 탄핵도 거론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KTV는 백자 씨가 영상을 허락 없이 썼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를 요청했고 이 영상은 사흘 만에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백자 씨가 이 노래를 풍자한 가사로 바꿔서 혼자 부르는 영상만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KTV는 영상 삭제 후에도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TV는 원래 목적과 달리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며 중대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동영상뿐 아니라 저작권법을 위반한 40여 건을 삭제 조치하고 2건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자료 사용이긴 하지만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백자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백자 씨 측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작한 영상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작권 그러면은 노래를 썼다고 해가지고 가수 측에서나 작곡가 측에서 문제를 삼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은 정치 풍자를 한 건데 KTV의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성수동은 최근 서울에서 특히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가 됐죠. 카페와 팝업 스토어가 워낙 많고 회사들도 많아지면서 인근 지하철역인 성수역은 퇴근 시간대 줄을 서야 할 정도라는데요. 사회팀 재은효 기자가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재은효 기자, 지금 성수동 주변 좀 어떤가요?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성수동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연무장길입니다. 차와 사람들이 뒤엉킨 상태로 다니는데 대부분 20, 30대들입니다. 여기서 지하철을 타려면 2호선 성수역 3번 출구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수역이 지어진 지 40년이 넘다 보니 이렇게 늘어난 인파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퇴근길 역시 여지없이 붐볐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면서 성수역 3번 출구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에스컬레이터 앞엔 금세 줄이 생겼습니다. 출구로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차도를 지나야 하는데요. 좌우로 오가는 차와 시민들이 엉키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성동구청에서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그나마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서는 건 피할 수 있었습니다. 6시 정시 퇴근하면요. 엄청 줄이 길어지고요. 중간 넘어서까지 있어요. 출구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좀 클락션도 좀 많이 누르고. 지난 5년 새 성수역 승하차 인원은 30% 넘게 늘었는데 최근엔 이른바 팝업 성지가 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기업 행사 매장인 팝업 매장은 매주 수십 개씩 열리고 있습니다. 디저트 카페도 많고 팝업도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 같아요. 데이트하러도 많이 오고 친구들끼리랑도 많이 오고. 여기에 회사 본사를 성수동으로 옮기는 기업들도 늘어 성수역이 몸살을 앓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역의 출구는 예나 지금이나 4개뿐입니다. SNS에서 사진으로 성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수역 이용이 좀 힘들다고 그래서 건대입구역으로 돌아가려고 계획 세웠습니다. 출구부터 시작해서 한 50m 정도까지는 계속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 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걱정되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출구 개설입니다. 관할구청인 성동구청은 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출구를 더 늘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요원 배치와 함께 출구 앞 거리가게를 모두 이전해 통행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수동에서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환경부 산하기관에 장기간 납품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이해 충돌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실험장비 제조회사. 현 대표는 김한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이고 전 대표는 장인인 가족기업입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도 비상장인 이 회사의 주식 3억 4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실험기기를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밝혀진 계약 내용만 한국수자원공사 8건, 1,600여만 원, 국립환경과학원 3건, 780여만 원, 한국환경공단 5건, 530여만 원입니다. 장관이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기업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하고 이제 장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회피를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지난 12월 사표를 내고 총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백지 신탁 상태였던 배우자의 회사 주식도 후보자가 차관에서 물러나며 돌아왔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보훈 인사 논란에 더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 제가 환경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환경 전문가만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해충돌 우려까지 드러나며 환경부 장관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해상충 문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내정했다라는 사실이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한 MBC의 질의에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임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사전 청약을 하고 언제 새 집에 들어갈지를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었는데 청약이 취소돼 버리면 어떤 심경이시겠습니까?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가 이어지면서 벌써 1,500세대 넘게 사전 청약이 취소됐는데 여러 문제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건물 앞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당첨자 승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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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경기도 파주에서 아파트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 지난달 갑자기 사업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허망하게 취소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본 청약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취소된 사전 청약 단지는 1,500가구가 넘습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을 못 견디고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공급 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또 불안감.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8천 가구로 10년 평균치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면서 3기 신도시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MBC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시중에 거래되지 않는 청년 임대주택 1만 가구 등을 제외하면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은 2만 3천여 가구로 지난 10년 새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갈등 끝에 입주를 올해로 미뤘던 둔촌주공 재건축 1만 2천 가구까지 빼면 예년 공급량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역세권 청년 임대 이런 물량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물량들은 시중에 풀리는 물량이 아니고요. 2025년, 2026년을 거치면서 계속 줄어든다는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증가폭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가족 간의 교류도 많고 사이도 좋으면 이상적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에선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죠. 그런데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고 몸이 아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당신한테는 먹고 살 만한 가족이 어딘가에 존재하니까 이제는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끊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먼저 이재욱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죠. 기초생활수급자 60대 김모 씨는 지난달 갑자기 의료급여 지급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류가 거의 없는 아들의 소득이 오르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말만 그냥 소통되는 거지 이거는 소통이 아니요. 그냥 자식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생활비 한 푼 주는 놈이 없으니까. 일정소득 이상 버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수급비를 못 받는 이른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이 지원되는데 다른 급여에서는 완전히 폐지됐거나 사실상 폐지 상태지만 유독 의료급여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심장질환과 만성 신부전증, 당뇨 등을 앓는 김 씨의 약값은 통상 석 달에 100여만 원 가량으로 그동안 의료급여 덕에 자기 부담금은 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가 끊기면 약값을 월 117만 원 가량 나오는 생계급여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끊어놓으면은 나보고 이게 사실을 모는 거지. 이거는 죽으라고 너 당신 가서 죽어 없는 게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빈곤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우리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도 가족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지난달 기준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인원은 33만 명에 육박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이재욱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사실 정부도 알고 있잖아요. 돕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가족들도 있고 또 가족 간의 사연 때문에 심지어 연을 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이유들 등등 해서 부양 의무를 줄여가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겠죠. 결국은 재원 문제입니다.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가구 인원수 등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반면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산도 다른 지원보다 의료급여에 많이 배정돼서 올해 8조 9,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감당이 어려우니까 깐깐하게 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정부로서는 재원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의료급여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이유가 또 있겠죠.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양의무제, 대가족이 보편적이던 시절에 유효했던 제도이고 공공구조를 국가가 담당한다는 현대복지국가 개념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연락이 안 되거나 남보다도 못한 사이의 가족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법에 명시돼 있고요. 이 같은 기초생활급여의 취지에도 의료급여에만 부양 의무 기준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남보다 못한 가족도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권이냐에 관계없이 사실 이 부양 의무를 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예산 규모가 가장 적은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제가 폐지됐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주요 정책 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서 주거급여에서는 완전 폐지,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자 소득 기준을 높여서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를 제시하고 있고 실제 올해부터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한해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줄고 또 노인은 늘고 이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텐데 근데 아까 리포트에서 얘기한 소개했던 김모 씨였나요? 약값 100만 원 정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행히 취재 이후 아드님의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요. 의료급여 혜택은 계속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욱 기자였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자신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며 SNS에 황 씨와 여성들이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황의조 선수 휴대폰에 수십 명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하며 수집한 영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황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 씨는 자필 입장문을 내고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SNS에 영상을 올린 건 형수였습니다. 지금껏 뒷바라지 해왔는데 헌신을 인정하지 않아 배신감을 느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형수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씨도 불법 촬영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2명입니다. 동의 없이 4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다만 2차 가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씨가 낸 입장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적어도 피해자의 주변에서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어떤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을 바꾸든. 황 씨는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배제된 상태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보면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과거에 교제 폭력을 당했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먹방도 시작하게 된 거라는 천만 유튜버의 고백으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기고 싶은 과거를 공개한 건 다른 유튜버들의 협박과 폭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작은 책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는 구독자 1000만 유튜버 찌양. 늘 밝은 표정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던 그가 오늘 새벽 아픈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엄청 많이 맞고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찌양은 전 남자친구의 협박으로 술집에서 일을 했고 술집을 그만두려 시작한 먹방의 수익도 전 남자친구가 가로챘다고 토로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범죄 사실이고 못 받았던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반복된 폭력과 협박에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지만 전 남자친구의 죽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사실 제가 일이 나오면 방송을 그만둬야 되나 너무 죄송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묻어두고 싶던 과거를 스스로 공개한 건 한 유튜브 채널의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이슈 폭로를 주로 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며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돈벌이에 악용한 유튜버들과 이들의 행태를 폭로한 또 다른 유튜버. 이들 때문에 피해자인 쯔양은 과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관심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사생활에 대해서 좀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쯔양을 협박한 걸로 지목된 유튜버들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한 네티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유튜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전국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한 어제, 경남 거창군의 한 다리가 파손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사진이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 통행이 통제되고 주민들도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거창군은 사진 유포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경남 거창군의 거창교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리가 안전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파손된 곳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동은 한 장의 사진이 확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거창교의 상판이 갈라져 기울었고 도로의 일부가 물에 잠겨 침수된 차량도 보이는 모습인데 폭우로 다리 일부가 무너진 것처럼 해석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도로 침수도 없고 다리도 멀쩡했지만 당시 폭우가 내렸던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졌다고 막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났다고 해서 막 불안해하고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요. 왜 그 가짜 뉴스를 돌려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2시간 넘게 다리가 통제됐고 경찰과 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돼 행정력도 낭비됐습니다. 사진이 처음 유포된 곳은 거창군의원과 거창군민 등 수백 명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전직 공무원은 촬영 중 손떨림으로 사진이 왜곡됐다며 죄송하다는 글을 해당 SNS에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은 잘못된 사진으로 큰 혼란이 빚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진 유포자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급한 어떤 비상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창교는 지난 1983년 준공돼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리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지죠. 그런데 고령인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입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실손보험 제도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년 전 박우정 씨는 집안 정리를 하다 무릎을 다쳤습니다. 1년 넘게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실손보험 가입을 알아봤습니다. 엄마처럼 다리가 다치신다거나 이러면 또 젊은 사람 다리 다치는 거랑 다르게 오래 가시더라고요. 매일 가다 보면 부담이 크거든요. 하지만 보험 가입은 거절됐습니다. 어머니 박 씨의 나이는 76세.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보통 70세까지고 고령층이나 유병력자의 경우 최고 75세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도 도움이 안 됐고 자녀들이 치료비를 십시일반 보탰습니다. 연령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특약도 옛날 보험이니까 60세나 65세에서 만기가 된단 말이에요.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 보험이 없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15만 원, 85세 이상의 경우 71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가입률을 보면 60대는 66.3%에 달하지만 70대는 26.5%로 뚝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커지지만 보장받을 기회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협회는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9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거라는 합리적인 예상 속에서는 특히 가입 연령 확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보상 한도를 적절히 설정하고 고질적인 보험금 누수를 막는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문자 한 통에 해고됐던 하청 노동자들이 9년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일본 다국적 기업 구미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을 대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급 계약 해지, 정문 출입 제지. 이 문자 한 통에 178명이 해고됐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일본 다국적 기업 구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자른 겁니다. 노조 설립 한 달 만이었습니다. 정규직들은 무제한으로 쓰는 작업용 장갑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한 달에 2켤레 지급됐습니다. 작업 중 실수라도 하면 한 달 내내 빨간 조끼를 입혔습니다. 이런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지만 돌아온 건 해고 문자였습니다. 노조는 형식상으로는 하청 노동이지만 실제로는 본사 지시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작업 지시도 업무 평가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했습니다. 일본 본사에 가서 업무 교육을 받고 자격 인증도 받아야 했습니다. 싸움은 길었습니다. 일본 본사를 찾아가 원정 시위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22명만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실상 하청 노동자를 파견 근로자처럼 부렸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겁니다. 현행법상 파견 기간이 2년을 넘어서면 회사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단이 엇갈린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의 파견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고자들은 9년 만에 일터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동지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사히 동지들은 자기들을 들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들꽃이 10년 만에 활짝 핀 것 같습니다. 법원은 오늘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년을 함께 견뎌온 이들은 복귀한 일터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북러 밀착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카드를 꺼냈던 우리 정부가 살상 무기 등을 지원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구승은 기자입니다. 워싱턴 백악관 앞에 미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환대를 받으며 들어갑니다. 32개국 나토 동맹국과 4개국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친교 만찬에 참석한 겁니다. 만찬 직전 열린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악수하며 나란히 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방대한 무기 재고량을 가진 한국이 북러 군사조약 체결 후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검토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잇따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등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내놓을 지원 수준이 핵심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원 방식과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적극 개입 의지를 피력한 만큼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도착 첫날 독일 등 7개국과 30분 간격으로 양자회담을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반 만에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 안보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관심을 모은 한미 양국 정상의 만남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필요성에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양자회담에서 경제 안보 협력에 주력한 윤 대통령은 오늘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북러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구수은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폴더블 폰과 무선 이어폰 등 다른 신제품들도 대거 소개됐는데 핵심은 인공지능 AI였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보석 하나 안 막힌 까만 반지가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등장하더니 안쪽에서 불빛 3개가 번쩍입니다. 마침내 베일을 벗은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입니다. 프랑스 파리 갤럭시 2024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야심작이 공개됐습니다. 세계의 최첨단 센서로 심박수와 호흡, 수면의 질 등 건강 상태를 24시간 관리합니다. 손가락 움직임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링을 착용한 손가락 2개를 부딪히면 카메라를 원격으로 작동해서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알람도 끌 수 있습니다. I think that the most interesting point of this event is actually the ring. I think it's a really innovative product. 스마트 시계, 무선 이어폰 등 다른 신제품들도 대거 공개됐는데 핵심은 모두 AI였습니다. 특히 폴더블 폰에 AI가 탑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접히는 스마트폰이란 특성을 살려 쌍방향 실시간 통역도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어 강의도 한국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언어만 16개국. 더 얇아지고 가벼워졌는데도 배터리 사용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성능도 개선됐습니다. 제트 플립 6는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전 세계 선수 17,000명 전원에게 지급됩니다. 삼성은 나아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새로운 확장 현실 XR 플랫폼을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중국의 아너 역시 이번 하반기 AI 제품 출시를 예고하는 등 향후 스마트 기기 경쟁은 사실상 AI 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카메라나 액정, 배터리 용량 등 기기 성능을 자랑했던 기존 언팩 행사들에 비해 이번엔 혁신적인 AI 경험이 보다 강조됐습니다. AI를 접목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한 삼성의 시도, 이제 시장의 평가만 남았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기로 마음을 바꾼 건 한국 축구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이제 자신을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일단 울산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피노키오 홍, 거짓말쟁이, 런명보 등 분노가 담긴 현수막을 경기 내내 맞닥뜨린 홍명보 감독. 경기장을 떠나면서도 야유 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름이 거론된 지난 5개월 동안 두렵고 괴로웠지만 한국형 축구 모델에 대한 완성과 도전 의지로 마음을 바꾸게 됐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K리그도 아닌 한국 축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주호 위원의 폭로로 제기된 전력강화위원회의 선임 절차 문제에 대해선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냐, 그 정강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는. 축구협회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박주호 위원에 대해선 포용해야 한다며 울산 팬들에겐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해명 기자회견에도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난이 빗발치자 울산은 멋지게 보내주자는 바람과 달리 오늘 서둘러 홍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FC 서울의 린가드 선수가 어제 시즌 첫 필드골을 터뜨린 뒤 팬들이 고대하던 피리 세리머니를 선보였는데요. 주장을 맡은 뒤 경기력까지 올라오면서 서울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20분, 서울 강상우의 크로스를
린가드가 헤더로 방향만 바꿔 골로 연결합니다. 역전 결승골이자 첫 필드골. 곧바로 모두 기대하던 피리 세리머니를 마음먹고 펼치고 인사까지 잊지 않은 린가드는 승리 후 다시 한번 힘차게 피리를 불었습니다. 지난달 강원전에 이은 홈 2경기 연속골. 린가드의 영향력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수비 셋을 속이는 움직임으로 동료의 득점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이거는 뭐 물론 어시스트로 기록되진 않지만 사실상의 어시스트 느낌이네요. 번뜩이는 패스로 팀 공격에 속도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성용 대신 린가드가 주장 완장을 단 이후 팀도 6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4승 1무 1패에 뚜렷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But like I say, everyone's becoming a leader in the team now. It's not just me. We've really changed and become, a proper team, a proper family. 여기에 실수한 동료를 가장 먼저 다독이고 리더로서 팀 분위기도 다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상황은 우리 실수하면 우리 실수만 안 할 거야. 경기 죽여라. 안지하지 말고. 6위까지 도약한 서울은 주장 린가드를 앞세워 이번 주말 7년 만에 울산전 승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네, 기성용에 이어 우리 선수론 두 번째로 수완지 시티로 이적한 엄지성 선수가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닷새 전 광주 팬들과 환송회를 갖고 작별 인사를 건넸던 엄지성. 오늘 가족과 함께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친정팀 이정효 감독의 한마디에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수완지 경기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갈 때 경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뻥축구하는 팀이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적 첫 시즌 목표는 공격 포인트 10개, 그리고 꼭 해보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한번 직관을 해보고 싶어요. 맨시티, 토트넘, 아스날. 기회가 된다면 그걸 동기부여 삼아서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이주영 선수의 시구입니다. 별명이 칼각천재라는데요. 정말 각이 예술이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북쪽에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장마전선은 현재 남쪽으로 치우친 상태입니다. 지금 레이더 모습에서도 제주도 부근으로만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하천을 비롯한 내륙 곳곳은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낮 동안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진 건데요. 그렇다면 장마전선은 언제쯤 다시 북상을 할까요? 이 장마전선은 일요일까지 제주도 부근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남부지방에,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중부지방까지 더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 이후의 전망은 모델마다 엇갈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형 수치 모델은 남부지방에 치우칠 것을, 영국 모델은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사이에 머무는 형태를, 또 유럽 중기 모델은 오히려 더 북상해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예상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세 가지 모두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큰 비에 계속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보낸 2차 서면 질의서에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고 이후 신상의 변화를 겪은 건 질의서를 보낸 검찰 지휘부였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보낸 보안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을 때 신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건 문자를 보낸 사람일까요? 받는 사람일까요?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